그 솔로 마들, 그러니까 뭐 니오클래시컬 그로스 마들이라고 하는 이 솔로 마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각국의 그 그로스 레이트의 디퍼런스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하는데, 모형에 의해서 이제 그 각국의 그로스 레이트를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고, 이것이 실제 이제 그로스 레이트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게 y분의 l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한 게. 그 맨큐 모델 가지고. 1인당 GDP. 그로스 레이트가 아니고 1인당 GDP. 1인당 GDP를, 이제 솔로 모형을 가지고 이제 각국의 1인당 GDP를 추정을 하고, 그것을 실제 1인당 GDP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느 정도 피팅이 잘 되느냐, 이걸 이제 본 것인데, 우리가 배웠던 그 솔로 마들 without technology, with technology만 가지고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을 설명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휴먼 캐피털을 집어넣은 그걸 이제 맨큐 로머 바일 모형을 우리가 소개를 했고요. 이 모형 자체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 한번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모형은 아닙니다, 그죠? 약간 해석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비한 각국의 이제 1인당 GDP를 이제 그러니까 relative 1인당 GDP죠. 상대적인 1인당 GDP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라가 뭐 아주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 이 모형에 들어가는 그 상수, 그러니까 뭐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뭐 디프리시에이션 레이트라든지 뭐 G라든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모든 나라가 같게 두었고, 그 중에서 세 가지는 우리가 각 나라가 차이가 있게 그 나라의 값을 집어넣었었죠. 하나는 뭡니까? U, 평균 교육 연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SK, 투자율.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였죠? 세 개를 다르게 나왔는데. 뭐 하여튼 여러분을 탓할 수 없는 게 나도 뭐 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세 개를 다르게 놨는데, 인구 증가율이네.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각 나라의 실제 인구 증가율을 쓰고, 각 나라의 average schooling year, 평균 교육 연수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실제 투자율을 쓰고요. A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성 수준이죠. 이건 모든 나라가 같다고 놨고, 요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현실성하고는 떨어지는 가정이죠. 당연히 뭐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갖게 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피팅이 되는지 봤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이 그림,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히 피팅은 안 되지만 이 45도선 그래도 이제 모형에 의해서 예측이 되는 상대적인 1인당 GDP가 높으면은 실제 1인당 GDP도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 차이가 이제 A의 차이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번 모형은 이제 뭐 딴 게 아니고요. 그 1번 모형에서는 A를 갖게 놓고 Y분의 L을 추정을 한 것인데, 이번에 2번 모형은 뭐냐면 이제 실제 Y분의 L을 집어넣고 렐러티브 A를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YUS의 스타, 이게 스타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나라의
y의 상대적인 것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x 해트에 sk 해트에 1 알파분의 알파 a 해 h. 이건 전부 다 이제 미국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n 더하기 g 더하기 d 또는 델타. 근데 이거는 뭐냐면 x 햇은 미국의 이 값에 비한 특정한 나라의 이 값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죠. 미국의 sk분의 그 나라의 sk, 미국의 a분의 그 나라의 a 이렇게 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이제 다른 것들은 이게 요 안에 이제 sk는 그 나라의 것을 썼고, 요거는 g하고 델타는 같게 놨지만은 n을 그 나라의 것을 썼고, h도 그 나라의 것을 썼죠, 그죠? 왜냐하면 h는 2의 사이 u인데 u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것을 썼잖아요. 사이는 이제 똑같이 0.1로 놨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AS는 이때 어떤 가정을 했습니까? AS는 1로 놨죠, 그냥 모든 나라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실제 값을 쓰고 얘도 다 이제 똑같은 값을 실제 값을 쓰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이때는 뭐 A 햇을 미지수로. 그러니까 오히려 AS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걸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이제 뭐 YUS분의 Y 스타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AS를 1로 놓고 요것을 구한 것이고, 여기 이제 모형이 예측하는 상대적인 1인당 GDP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 값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얘를 이제 오히려 미지수로 놓고 풉니다.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이 모형이 실제 상대적인 1인당 GDP를 설명하려면은 A가 각국하고 미국의 A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찍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relative Y, 이거는 실제 이제 그 1인당 GDP하고 차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1인당 GDP가 미국에 가까운 나라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난한 나라고요. 요거는 이제 A분의 A 햇을 추정을 한 것이죠. 갖게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미국에 비해서 낮은 나라일수록 뭡니까? A의 값이 45도가 아니고 훨씬 더 빨리 이제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값의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1인당 GDP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어프로치가 지금 이렇게 본 AS를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로스 어카운팅에서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의 기여도를 뭡니까? 레지듀얼로 추정을 했잖아요. 그 레지듀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지듀얼인데 그걸 내가 그때 용어를 요 레지듀얼을 그냥 레지듀얼이라고 안 부르고 솔로우 레지듀얼이라고 부릅니다. 솔로우 잔차라고. 그 레지듀얼인데 그 그로스 어카운팅에서 그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를 레지듀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레지듀얼을 그냥 레지듀얼이라고 안 부르고 솔로우 레지듀얼이라고 불러요. 그 솔로우 레지듀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AS를 추정한 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죠? 우리가 AS 자체를 우리가 실제 미국하고 이 나라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 AS를 직접 추정을, 직접 값을 관찰한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값을 우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레지듀얼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나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요 그림이나 사실은 뭐냐면 요게 이제 요거를 레지듀얼로 잡은 거예요. 요거를. 요게 요쪽으로 오려면은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를 계산한 게 우리 뒷그림에 나오는 A분의 A. 그러니까 A 해시라고 하는 그 값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동전의 앞뒤를 그냥 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제대로 테스트를 하려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미국하고 각국의 미국의 A분의 그 나라의 A 값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모양을 가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면은 그는 이제 좀 더 뭡니까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아까 그 그림의 이 차이를 그냥 A로 잡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이게 뭐 설명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네.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임피릭스의 마지막 이제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은 컨버전스입니다. 인그로스. 뭐 성장에 있어서 이 컨버전스는 우리가 뭐 그냥 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이제 누가 먼저 제시를 했냐 하면은 뭐 사실 이거는 뭐 누가 꼭 제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래도 이제 이 얘기를 일찍 해본 사람이 이제 거시앤크론이라고 하는 이나 또는 아브라모비츠 둘 다 뭐 이코노믹 히스토리안입니다. 경제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되는 것이 좀 뒤처져 있는 나라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1960년 현재라고 합시다. 60년 현재에 앞서 있는 나라가 있고 좀 뒤처져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즉 60년 이후에 시간이 한 10년, 20년, 30년 흐르면은 이 차이가 줄어들 거라는. 앞에 가는 나라는 이렇게 가고 뒤에 가는 나라는 따라가긴 하는데 더 빨리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 격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앞 사람을 하고 간격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렴이라고 하는 게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언젠가는 같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렴이라고도 하고 컨버전스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가 캐치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 아마 한테 더 와닿는 용어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400m 트랙 이렇게 이제 경주할 때 앞에 사람 뛰어가고 뒷사람이 뒷팀이 앞팀을 간격을 줄이면 캐치업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한 게 이제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이미 이제 성장의 그 요인들을 어느 정도 써먹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기 어렵고 뒤에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는 꼭 성장의 요인을 써먹었다기보다도 앞에 나라가 이미 개발해 놓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뭐 솔로 모형을 보면은 자본 축적의 속도가 1인당 자본 스톡이 낮을 때는 속도가 빠르고 자본 스톡이 이게 점점 이제 자본 스톡이 높아질수록 뭡니까?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 다가갈수록 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캐치업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솔로 모형에 들어있는
컨버전스의 그 요인은 뭡니까? K의 증가율이죠. 그죠? 왜냐하면 솔로 모형에서 다른 건 다 같잖아요. 캐치압에. A의 증가율? 똑같잖아요. G잖아. 1인당 GDP가 높다고 해가지고 A의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N. 같다고 났잖아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나 낮은 나라나 N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N은 일정하다. G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캐치업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솔로 모형에서는 K의 증가율입니다. 이걸 한번 보죠. 일단은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솔로 모형, 솔로 모델 without technology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K는 K 닷은 뭐였죠? S FK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에 K였죠, 그죠? 자, 우리가 그로스 레이트를 보기 때문에 좀 쉽게 S 곱하기 K 알파라고 합시다. 이거 이제 값더러 생산 함수를 봅시다. 마이너스 N 더하기 델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Y분의 Y 다시거든요. 이거 우리가 GY라고 했죠, 이거를. Y의 그로스 레이트. 감마 Y라고 했나? GY라고 했나? 뭐죠. 근데 요거는 알파 곱하기 K분의 K 다시죠. 왜냐면 Y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해가지고 알 거예요. 이제 그로스 레이트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잡으면은 이렇게 되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Y분의 Y다 이퀄 알파가 K분의 K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그 미분하는 게 얼마나 편하다는 거를 지금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한번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그로스 레이트를 딱 구할 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고, 요거를 우리가 쓴 게 뭡니까? 이제 K-5니까 이걸 집어넣으면은 알파 S 미안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그래서 Y분의 Y 닷은 K분의 K 닷하고 비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알파라고 하는 팩터만큼 차이는 있지만은 K분의 K 닷이 크면은 당연히 Y분의 Y 닷도 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GK는 K분의 K 닷인데 K 닷이 요거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 S 곱하기 K의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이거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M 플러스 델타의 선이고 요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두 개가 만나는 게 이게 K, 요게 K 값이고 이게 K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컨버전스를 보기에는 이 그림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컨버전스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1960년에 A라는 나라는 K가 여기에 있고 B라는 나라는 K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나라가 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죠. K가 크면은 1인당 GDP 당연히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요게 Y는 K의 알파니까 K가 크면 당연히 알파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선진국, 요게 이제 뒤떨어져 있는 나라. 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가 이제 둘 다 이쪽을 K-스타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K-스타를 향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게 더 없습니까? 얘는 요게 바로 뭡니까? KA분의 K분의 K다 이렇게 합시다. GK의 A라는 나라의 GK입니다. 그죠? K의 증가율. B라는 나라의 K의 증가율은 여기서 올려가지고 이 두 개의 차이가 GK의 B라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큽니까? 뒤떨어져 있는 나라가 크잖아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이 나라가 K의 증가율이 빠를 것이고, 따라서 뭡니까? Y의 증가율도 빠를 것이고, 이 나라는 늦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두 개의 간격이 줄어들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치 뒤에 있는 이쪽을 고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얘가 뛰어가는 속도보다 얘가 뛰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캐치업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얘기입니다. 자, 요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컨버전스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컨버전스를 어떻게 그럼 테스트하느냐. 그럼 이제 과거의 1인당 GDP 자료하고 과거의 성장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테스트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캐치업은 현재부터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 이게 1960년이라고 합시다. 1960년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그럼 이 60년보다 그 이전의 20년, 30년을 들여다보면은 A라는 나라가 B보다 더 선진국인 이유가 아마도 더 먼저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는 더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선진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치업은 이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수렴은 1960년에 뭐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A가 B보다 선진국이에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렇죠. 수렴은. 그렇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수렴이 아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960년부터 뭐 한 2000년까지 세계 각국의 1인당 GDP 자료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년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1960년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때 선진국이 있을 거고 후진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Y의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부터 그 이후의 성장률, 즉 G, Y, Y의 값, 그러니까 그냥 I라고 하죠. 이게 G의 Y의 I. 그러니까 I라는 나라의 이 40년 동안의 평균적인 성장률 자료를 구해요. 그리고는 그거는 뭡니까? 이런 축에다가 요거는 1960년에 YI를 찍고 그거는 그 이후에 GYI를 찍어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1960년이 아니고 한 110년을 잡았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선진국, 주로 이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일찍부터 경제 성장을 시작한 나라들인데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영국, 미국, 스웨덴, 이태리 전부 다 주로 이제 여기에 뭐 아시아 국가는 일본 정도 있는 것 같으네요. 뭐 나머지는 이제 이건 이제 이쪽에 뭐냐면 1885년의 1인당 GDP입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1885년 이후에 94년까지 한 100년 동안에 110년이죠. 110년 동안에 1인당 GDP의 성장률이에요. 연평균. 그러면은 컨버전스가 맞다면은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쪽이 선진국일수록 그 이후의 성장률이 낮아야 되죠. 1인당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 이후에는 성장률이 빨라야 되죠. 그게 수렴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분포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컨버전스가 잘 맞다는 걸 보여주죠. 컨버전스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2000년에 1인당 GDP를 하고는 여기다가 1960년부터 2000년 한 4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구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컨버전스를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냈던 문제입니다. 얘기입니다. 시험에 냈다 그러면 눈이 팍 뜨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나라의 세트를 좀 다르게 한 거예요. 60년부터 97년까지 OECD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년부터 97년까지의 OECD
같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들어있는 것 같으네. 하여튼 뭐 이것도 뭡니까? 이게 뭐 60년하고 97년까지의 그 기간도 다르고 나라도 좀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뭡니까? 컨버전스가 성립이 되는 거로 보이죠. 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 값을 종속 변수로 하고 상수하고 이 값을 설명 변수로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면은 베타 값이 추정이 되고 그 베타 값이 유의하게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계량 경작을 만약에 배웠다면은 그런 식으로 심플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다른 이제 좀 더 많은 국가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이때까지 주로 선진국들인데 한 게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개도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으니까 안 보여요. 우양한 모습이 안 보여요. 실제로 이건 리그레이션을 하더라도 베타의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기각을 못 할 겁니다. 기울기가. 이걸 피팅하는 선이 그린다라고 할 때. 그러면 컨버전스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많은 나라들이라고 하는 게 보다 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는 한 20개 나라만 뽑아서 한 건데, 이거는 한 100개 정도 나라를 했다. 그럼 이게 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더 제너럴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컨버전스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컨버전스가 그러면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냐? 이게 참 미스테리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OECD 국가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죠? 60년에서 97년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금 봤던 OECD 국가들, 걔네들이 똑같은 60년에서 97년이니까 분명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점들이. 얘네들이에요. OECD 국가들. OECD 국가들은 똑같은 시기는 똑같아요. 60에서 97, 여기 60년이고. 컨버전스가 있는데 집어넣으니까 다른 나라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OECD 국가들이 여기 USA, 뉴질랜드, 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얘네들은 컨버전스가 되는데 다른 나라들을 집어넣으니까 주로 이제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이제 그림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쁜 나라들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OECD 국가들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법제도라든지 뭐 경제가 개방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환경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성숙돼 있고 유사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아주 1인당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런 나라들하고는 그런 성장과 관련된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컨버전스가 이렇게 컨버전스의 현상을 보이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성장과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뭉쳐가지고 인프라라고 부릅시다.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나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갖춰진 나라들 간의 수렴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제 뭘 봤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럼 그 50개 주가
1인당 GDP,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의 GDP는 GDP라고 안 하고 Gross Regional Product라고 합니다. GR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디애나 주도 물론 1인당 GDP, 인디애나 주 내에서 경계 내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계. 그게 일종의 GDP의 개념인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도메스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로스 리저널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인디애나주의 1인당 GRP, 미시간주의 1인당 GRP 하고 그거에 그 이후의 성장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찍어보면 여기 지금 이 책에는 그 그림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고요.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비슷한 그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나 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잘 사는 주가 있고 못 사는 주가 있었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잘 사는 주가 주로 어떤 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뉴욕주가 아니고 네바다, 콜로라도, 몬타나 무슨 공통점이 있죠? 포틀랜드, 금이 나는 데입니다. 금이 나는 데. 다 그때는 금을 찾아서 다 서부로 갔잖아요. 땅 찾아서도 갔지만 그런 주들이 잘 사는 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들이 지금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거든요. 몬타나 이런데 오히려 굉장히 못 사는 주죠, 그죠? 그 이후에 성장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수렴 현상이 똑같은 걸로 이제 일본도 해봤고, 일본도 이제 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해봤고,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수렴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컨버전스라고 하는 개념에 두 가지 개념이 나요.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있고, 이건 절대적 수렴이라고 해요. 절대적 수렴. 그 다음에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해요. 이건 조건부 수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그림은 절대적 수렴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앞서 있는 나라가 뒤서 있는 나라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뒤서 있는 나라가 앞서 있는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수렴에 관한 얘기고,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 절대적 수렴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조건부 수렴은 뭐냐?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들 간에는 수렴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여기서 수렴이 나타나는 것은 이 나라들은 뭡니까? 그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들을 그 기준을 잘 세웠다면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들만 고른다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뭡니까?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 인프라가 비슷한 나라들인데 그 인프라가 비슷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중에 할 얘기를 지금 조금 당겨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프로퍼티 라이트입니다.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서 절반 정도 될 거야, 아마. 그건 뭐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뭐 좀 많이 부자가 있으면 좀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고,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사태를 보면은 기업이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불려다니지만은 사실 기업이 봉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벌써 뭐 정년해서 걷는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이거 안 내면은 혹시 불이익이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빠지면은,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그랬고, 과거에 뭐 저희 국제상사 양정모 씨 같은 경우에 뭐 어디 갔다 오다가 늦어가지고 뭐 참석을 못했는데 뭐 밑보여가지고 뭐 국제상사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뭐 여러분들 그저 보면은 그런 뭐 월간 뭐 중앙이나 동아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프로퍼티 라이트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은근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얼마나 저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라가 뭐 세금의 형태든 무슨 형태든 약탈도 할 수가 있고, 아예 프로퍼티 라이트 자체가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뭐 필리핀 여행 한번 해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가면은 제일 먼저 내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뭐 나라가 뭐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가게를 가든 어디에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이 티저건이나 아니면 실제 뭐 권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경비원들이 한 두세 명씩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제 털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갈 때 가방 짐검사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고, 뭐 테러리스트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호텔에 들어갈 때도 항상 뭐 호텔 입구에서, 우리나라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호텔 그냥 여러분들 걸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 호텔 들어갈 때도 전부 다 내 짐검사하고 저기 엑스레이 저기 공항에서 한 시설 같은 거 다 있고요. 그게 뭐 필리핀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국가가 꼭 약탈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범죄가 진짜 심한 것이죠. 근데 또 국가가 또 그런 약탈을, 국가가 아예 그냥 뭐 그런 범죄인이 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사유재산권이 뭐 그런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체제죠. 그럼 뭐 내가 내 사유재산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좀 허용을 이제 뭐 안 그러면 뭐 국가가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스스로 좀 경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좀, 왜냐면 국가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그거 금지를 시키죠. 근데 못 먹여 살리니까 니네들이 좀 텃밭에서 길러가지고 하는 거는 뭐 하겠다라는데, 사람들의 그 프로퍼티 라이트에 대한 그 소유욕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텃밭을 허용하니까 그거 열심히 키워가지고 공동 농장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거기서 많이 생산해가지고는 그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체제의 차이가, 물론 이제 분배의 뭐 형평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시장 경제가 이제 또 문제가 있는 점은 있지만은, 또 이 시장 경제가 주는 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또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비던스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는 프로퍼티 라이트를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 그 안에는 이제 열심히 내가 뭐 약품이라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 같으면은 이제 책을 쓴다든지, 그러면 그 책을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를 해준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제 뭐 마음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요새는 복사도 할 필요 없죠.
이런 복사가 아니고 그냥 PDF로 그냥 떠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거의 뭐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그걸 뭐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책을 굳이 쓸 동기가 이제 자꾸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SK의 값이 SK만 놓고 보면 SK 값이 프로퍼티 라이트이 잘 보장되는 나라들은 이게 하일 거고 재산권이 보장이 되면은 SK가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SK가 하인 나라가 있고요. 이걸 로라고 합시다. SK가 하인 나라가 있어요. SK가 HB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뭡니까? K스타가 달라요. 이거는 K스타 로고, 이건 하이입니다. 그죠? K스타 값이 다르죠. N 더하기 델타는 같다 하더라도 K스타 값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A라는 나라는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이건 K, 아까 A, B인데 A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KH라고 하죠. 높은 SK를 가진 이 나라는 현재 K가 여기에 있고요. B라는 나라는 현재 여기 있다고 합시다. KL 낮은 SK를 가진 나라는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나라의 1인당 GDP는 당연히 이 나라가 이 나라보다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앱솔루트 컨버전스를 생각한다면 얘보다도 이 이후의 성장률이 느려야 되죠. 근데 성장률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요 선하고 이 선과의 차이거든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요게 K분의 K 다시고요. 얘는 뭡니까? 자신의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K분의 K 다시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앞으로 성장이 빠르겠습니까? 얘가 빠르죠. 그러니까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둘 사이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조건부 수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K스타가 즉 SS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유사한 국가들 간에는 수렴이 발생한다. 그게 조건부 수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L하고 K가 둘 다 여기가 K스타라고 합시다.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보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성장수는 요게 아니고 노란 선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빨리 성장을 하겠죠. 또는 조건부 수렴을 또다시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성장률이 빠르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1인당 GDP는 얘가 크지만은 자기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얘가 더 멀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적 수렴은 성립이 안 되고 현실에서 조건부 수렴은 성립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이렇게 틀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은 이거 어디 갔어요?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거의 뭐 전 세계에 좀 의미가 있는 나라들은 다 여기 들어있다고 봅시다. 자, 얘네들 중에 누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누굽니까? 얘네들이잖아요. 이게 60년대 선진국이죠, 소위 말해서. 그럼 얘네들 60년대 후진국 아니에요? 그럼 이 많은 후진국들 중에 누가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얘네들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다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얘네들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될 수 없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얘네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이쪽 축을 생각하지 말고요. 요 축만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이때는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에요, 전부 다. 1인당 GDP가 고만고만한 뭐 한 2,000불, 3,000불 되는 아주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60년대. 그러면 얘네들 이제 뭉쳐놓고는, 여러분들이랑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30년 후에 잘 될 놈이 누구고, 못 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뭡니까? 조건부 수렴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못 살지만은 얘네들하고 유사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진 나라는 조건부 수렴이 일어날 테니까 얘네들을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상당히 근접하게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란 얘기죠. 바로 이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실제로 그걸 보여준 얘네들하고 어느 정도 스테디 스테이트가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건부 수렴을 보여준 나라들이고 얘네들은 조건부 수렴도 못 보여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또 얘기하냐면 모든 나라가 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컨버전스 클럽에 라는 이거는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컨버전스 클럽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들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뭐 클럽이 있어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클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클럽에 들어갈 이 자격증이 뭐냐? 자격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하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비슷한 나라. 근데 얘네들하고 스테디 스테이트가 비슷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SK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SK가 비슷하려면 프로퍼티 라이트이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프로퍼티 라이트이 보장 안 되면은 내가 암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업 해봐야 뭐 기업 탐이 난다고 해가지고 누가 뺏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기업 누가 하려고 그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이제 유명한 예가 여러분들 콜럼부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게 의도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고 이제 자기는 인도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위도를 판별하는 것은 이제 이 북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별자리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일찍부터 발견되어 있었는데 이 경도를 판별할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는 일찍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막 돌아가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인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그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위도는 그때는 북쪽으로 가면 북극성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남십자성이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거기 어디에 있고 그거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도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도를 이제 재는 그런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이나 장치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지금 나라가 잘 기억이 안 나. 스페인인지 이태리인지 하여튼 어디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경도를 판별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한테는 이 현상금을 주겠다. 크게 내거니까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경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기계를 누가 만들어요, 장치를. 누가 만드느냐면 시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제 경도를 판별하는 것은 시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병도 판별하는 거 여러분들 뭐 저기 수학 시간에 뭐 알렉산드리아하고 뭐 이집트에 뭐죠 떨어져 있는데 두 개 간의 거리할 때 뭐 어떤 12시에 해에다가 이렇게 뭐 시계를 맞추고 뭐 이런 뭐 그런 아마 그런 연습 문제 뭐 요새 초등학생들 영재 문제라고 해서 또 풀고 뭐 그런 것 같던데 뭐 그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쉬운 원리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12시에 아마 여기 가서도 재고 저기 가서도 저걸 재고 해가지고 아마 뭐 하는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나는 영재가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고 문제가.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고 이거는 정말 누구냐면 정책 담당자들이 가지는 관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컨버전스 클럽에 들어가느냐. 그 조건이 뭐냐. 그게 뭐 한 100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뭐 한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자들이 뭡니까? 컨버전스 클럽의 그러니까 조건부 수렴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100가지 설명 변수를 놓고 리그레션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내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뭐 100개 있으면 당연히 설명이 잘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리던던트한 것들을 추려내가지고 마지막에 한 2가지 정도로 추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프로퍼티로 와요.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제 부패 지수 그러니까 프로퍼티 라이트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나 부패가 횡행하는 나라다 그러면 프로퍼티 라이트이 잘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거를 지수를 만드는 또 그런 연구를 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퍼티 라이트에 관련된 지수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캔디데이트이 뭐냐면 오픈니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개방을 하면은 프로퍼티 라이트를 존중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방을 하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외국하고 교역을 하고 하는 도중에서 쟤네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해?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벌써 뭐 데모를 하든 뭐 어떤 촛불 시위를 하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개를 놓고 이제 하는데 둘 중에서 결국은 위닝을 한 게 뭐냐? 마지막에 제일 위너가 뭐냐? 오픈니스입니다. 사실은 2개가 거의 비슷해요.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은 프로퍼티 라이트이 다 존중이 돼요. 근데 오픈을 하면은 프로퍼티 라이트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프로퍼티 라이트를 존중하면서도 오픈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남미 나라들이에요.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보호무역으로 갔잖아요. 걔네들이 왜 보호무역으로 갔습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뭐 어리석어서? 아니에요. 그 폴리티컬 파워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농장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호무역으로 가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워가 글로 간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뭐 가난하니까 이거 남들하고 이걸 해서라도 이게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떤 수구 세력이 반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쉽게 그걸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프로퍼티 라이트이 존중되지만은 오픈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오픈되어 있는데 프로퍼티 라이트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너는 이제 뭐 오픈니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출 촉진 정책을 60년대 이제 경제개발 계획으로 채택한 게 성장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면을 다 뭐 우리가 좋았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성장 면에서는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을 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 그림이
2000년대 뭐 최근까지 하면은 이제 그림에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좀 처지지만 60년대서부터 최소한 한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까지 하면은 항상 제일 그로스 레이트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솔로마들하고 관련된 세 모델에 대한 이제 인피닉스를 여기서 끝내고요. 근데 요 모형이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주지만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주어져 있다고 했던 그 상수라고 주어져 있다고,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 G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떤 나라는 왜 G가 높고 어떤 나라는 G가 낮으냐. 뭐 N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N은 뭐 성장론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SK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또 아까 우리가 휴먼 캐피털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U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어떤 나라는 왜 에버리지 에듀케이셔널 레벨이 모든 국민에 높고 우리나라 뭐 지나치게 교육에 과잉 투자라고 할 정도로 뭐 우리가 이전에 전문대까지 합치면은 한때 거의 뭐 90%에 육박할 정도로 모든 전 인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특정한 그 연령의 인구를 보면은 거의 한 80몇 %, 80%의 하이 레벨이 될 정도로 많이 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 교육 받아봐야 뭐 직장도 그러니까 이제 고졸하고 차라리 뭐 취직을 하겠다는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높은 교육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높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 이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솔로 모형에서의 그 한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상수로 나왔던 이것들을 국가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설명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과제고, 우리가 그거를 다 이제 그걸 다 뭐 만족스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를 결정하는 프로덕티비티 그로스 레이트를 이제 결정하는 모형을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